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정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 밤, 뉴스 매거진의 연말 결산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볼만한 공연도 많았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요요마,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블루스 페스티벌, 정동하, 왁스, 박완규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공연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I will start the season with the Beethoven Ninth Symphony. That is, of course, everybody knows the Beethoven Ninth Symphony. I conducted the first time when I was 46 years old because I was afraid. I felt too miserable, humble person to conduct this metaphysic. The hills fill my heart with the sound of music. Doe,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사운드 오브 뮤직, 우리 귀에 익숙한 추억의 명곡들로 가득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 리릭 오페라를 찾았습니다. And so for the lyric to be doing it on the scale that it's doing it is quite an event. Usually these shows were done on Broadway in much smaller houses with many more limitations. So to do it here means that we can really broaden, we can really scenically fill out the show so that it has more of a sense of the real places. 거대한 풍차 거인들을 향해 진격해가는 돈키호테의 무모한 용기. 또 양떼를 향해 전투를 벌이는 돈키호테. 요요마의 활은 마치 돈키호테의 창처럼 힘차고 씩씩했고 상상의 공주를 향한 사랑처럼 풍성하게 또 섬세하게 내현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요요마가 들려주고 보여준 그의 음악 세계. 그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의 가치를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Along with your classical career, you've done a lot of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cultural music. What does collaboration mean to you? Well, collaboration means learning and learning about something I'm curious about. So if someone knows something and I'm curious about what they do, I will try and find a way to have contact and do something together. And from that, we both know something more. And I think that's the process, basic process of being alive and living.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열정과 살아있는 음악을 빚어내는 이매지네이션. 요요마의 그 성숙한 가치는 아름다운 음악의 날개 위에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시카고 블루스란 가장 대중적인 블루스로 유명한 이곳에서 블루스 음악의 대축제가 열리는 것이죠. And we are so excited about being here for the Chicago Blues Fest. It is so nice and everybody has so much energy.
So how did you like it? 뉴스 매거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다양한 명사와의 만남입니다. 사람 향기가 나는 만남을 모토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었습니다. 그중에 몇 분만 소개를 하죠. 한국 최고의 성악가 테너 이용훈의 진솔한 이야기. 관객과의 소통과 교감이 참 중요하다고 하셨죠. 앞으로 관객들에게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 꿈은 저의 소리에, 저의 음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요. 담아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또 회복의 하나님,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치유의 하나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감히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소리 안에 담겨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과 소리라는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여서 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계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신앙적인 울림을 느끼셨다면 이용훈 씨께서는 모든 걸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려놓으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새로운 부름에 대한 초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 필드에서 이런 사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는 것은 너 이거 그만둬라, 이제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이거 말고 내가 또 널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 글로 가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 깊은 초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초대에 응했을 때, 응할 때 또 다른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어떤 물이 한 곳이 좋다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주변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잖아요. 그러나 물이 계속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때 주변을 더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잖아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부름, 이동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응할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대한민국 이슈에 경종을 울렸던 표창원 교수. 이 국정원 사건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특히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감사도 받지 않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부여받고 있고 특수한 업무를 하도록 허용받고 있는 기관, 국가정보원이라는 그 기관이 그런 국가 안보나 또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정치적인 당파성을 띈 채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를 위한 사병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유린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 증거가 밝혀졌습니까? 처음 발단은 의혹이었죠. 의심만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민간 오피스텔 내에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부인을 했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특히 그 오피스텔 안에 있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고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실제로 인터넷상에 접속을 해서 수많은 횟수를 거쳐서 선거 개입 또 정치 개입 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세 번째 그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70여 명에 해당되는 거대한 국정원 내 심리전단이라는 곳에서 조직적인 개입을 했다는 것. 그것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특정 여론 게시판, 결국은 트위터라는 SNS까지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한 그리고 법정에 제출한 자료는 실제 발견 자료는 2천만 건에 다르고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는 2,000몇 건에 달할 정도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만이 아닌 군에 설치된 군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과 유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들도 역시 현재 기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그 최고 사령관이었던 사이버 사령관이 연재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윤정훈이라는 그 전직 목사가 새누리당의 그 당시 선거 당시에 SNS 단장이었는데요. 이분이 별도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을 해서 여의도에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유사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여론조작, 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행해진 집단적인 여론조작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국가기관이 다수가 개입된 정치 및 선거 개입 활동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져 왔고요. 현재 이 세 부분 모두 전체는 아니지만 확실히 확보된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이 되었고 윤정훈 씨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정원은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어서 판결 직전에 있고요.
군사이버사령부 역시 현재 기소되어서 11명이 기소가 되었죠. 이렇게 증거들이 확보된 사건입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깊게 사랑하는 일본계 의원 마이클 혼다. It's wonderful to see the Wianbu. Yeah, it's wonderful to see them. If I could talk to them right now, I would say to them, "보고 싶어요." What motivated you to write House Resolution 121 back in 2007? Oh, I just felt that Japan needed to apologize, and the people who wanted that apology, I agreed with them. You know, from the rape of Nanking to the prisoners of war that was captured in the Bataan, that was taken to the Bataan Death March and into Japanese prisoner of war camps and used as slaves in the mines and everything. They need to have an apology, and so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You know, I think we have a moral obligation. It's one that I feel very passionate about, and it offends me to think about that. And men in general should be ashamed of not doing something about it if they learn something about it. So and having extracted an apology from our own government, this country, for the wrongs they did to my community as U.S. citizens, and we got an apology from our own government, then certainly we should demand an apology on behalf of those women who have no voice. And now they're getting their voice. Yes. But they don't have much time left. I see. I don't want the government to stall and outlive them because they can. And I'm not going to allow that to happen. 어떤 계기와 뜻으로 판사직을 내려놓고 정계에 입문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정치를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95년 여름에 판사를 뭐 하면은 늘 이제 일주일마다 이 판결문을 놓고 그 결론과 실험을 하고요. 판결문을 써야 되는 부담 때문에 뭐 늘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죠. 근데 저는 평생 다시 태어나도 이 법관,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사법 정의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는 저의 맹세에 사실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일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또 그때는 전두환 그 50 정권 굉장히 살벌했어요. 또 그것이 끝나니 직후였기 때문에 저의 법관 생활 10년이 결코 간단치가 않았어요. 이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서는 판사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법적 양심보다는 자기의 출세를 우선하는 판사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도 많이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소외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법 발전도 정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95년 여름에 사실은 정권 교체를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제가 그걸 거부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소에 느꼈던 것을 내가 스스로 힘을 보태서 바꾸지 않으면 늘 남 탓만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올바로 가는데 정치 상황이 안 좋아서 나는 이렇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양심에 위로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바꾸는데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그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절실한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판사직을 던지고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뭐 저 정도의 그 당시 지위였다면, 그냥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세상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국회의원 배치를 다는 게 목표였다면 아마 여당에서 돈을 싸들고 와서 꽃가마 타고 모셔간다고 했을 건데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야당은 아직 제대로 틀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진영도 와해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야당 주변에 도우겠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힘 빠진 야당에 힘을 보태야지만 세상이 바뀌는구나 알고서 그냥 용감하게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네. 그 결심 후회하시지 않죠? 힘들 때는요, 뭐 개인적으로 인간 추미애로 돌아가면 이 험한 것을 내가 그때 왜 하려고 했던가도 생각하지만 어떤 대의, 정치적 보람 이런 걸 상기하면 내가 이렇게 안 뛰어들었다면 정말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 거야 하는 그런 그 남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부심이 저 속에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정치 활동을 통해서 네. 물러서지 않는 추 의원님의 네. 진심이 네. 나타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화하고 털털하지만 멋진 영화 감독 정주리. 참 귀한 신인이라고 생각해요.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저렇게 화를 안 내는 감독님은 난 생전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잔잔하고 고요한 성품 가운데도 그 안에 파워풀한 힘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컷. 오케이요. 고2 올라가는 해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나는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해보고 결심을 한 게 그때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결심을 그 꿈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가간 것 같고 많은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유의 둔한 성격이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고 어쨌건 첫 작품까지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관객, 이 영화 감독 같아요. 그거를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첫 번째 관객이었고 편집을 하면서 극장에서 보게 될 영화를 만들어내는 또 첫 번째 관객이었고요. 사실 그 관객의 기준으로 영화를 찍고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고요. 여운이 있는 이야기, 여운이 있는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슬럼프를 겪지만 꿋꿋이 정진하는 추신수 선수. 등번호 17번 추신수. 7년 계약에 1억 3천만 달러. 텍사스의 특급 타자입니다. 하지만 시즌 초에 준수했던 타율은 발목 부상 후 지난 5월부터 이할대를 돌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 뭐 야구라는 게 오늘 잘했다면 못할 수도 있고 오늘 못했다가도 내일 잘할 수 있는 게 야구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금 인생의 반 이상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또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일 경기장에 나와서 준비하고 운동장에서 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안타를 치고 못 치고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죠. 20-20 클럽 무슨 통계 여러 가지 통계로 추신수 선수에게 이름표를 붙이는데 어떻게 경기를 하실 때 그런 거 연연하십니까? 그런 건 전혀 안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팀이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자연히 따라오면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시청자와 시카고 시청자께 인사 말씀 한번. 예, 뭐 요즘 올해 이제 뭐 첫 텍사스에서 첫 텐데 사실 좀 기대만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쉽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그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대만큼 지금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차전에서 지명 타자로 출전한 추신수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팀은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시카고에서 3연전을 가진 추신수. 최고의 자리에서 극찬도 받고 슬럼프엔 질타도 받습니다. 프로라면 누구나 겪는 업앤다운, 또 빛과 어둠. 추신수는 팀과 팬들의 기대와 응원을 품고 묵묵히 배트를 스윙하며 어두운 터널의 끝, 밝은 곳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청률 기록, 탤런트 박상원과의 만남. 이 대한민국 드라마의 역사를 다시 쓴 수작에서 큰 활약을 또 하셨는데요. 시청률 60%를 넘긴 드라마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첫사랑, 그대 그리고 나,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이런 드라마에서 당시 최고의 시청률 64.5%라는 이런 기록을 세우시면서 이른바 귀가 시계로 불렸던 모래시계에서 현대사 질곡의 주인공 가운데 강우석 검사의 역할을 맡으셨죠. 많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였던 만큼 배우로서 느꼈던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모래시계라는 작품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근현대사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첫사랑, 그대 그리고 나는 아마 연기자로서 제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작품이 지금까지 방송사에 있었는데 시청률 탑 10에 제 작품이 이제 그렇게 4작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연기자로서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빚을 많이 졌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또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들은 앞으로는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매체가 다양하지도 않고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공유는 TV 중심. 그랬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TV 앞에 앉아 있는 시절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TV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도 사실 과거처럼 그렇게 막강하다 그럴까, 그런 거는 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전 국민들이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지배를 일찍한다? 그런 상황들은 이제 앞으로는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대한민국 드라마의 어떤 정말 획을 만들어낸 그런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했다는 건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그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2014년의)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새해가 이제 1시간 반여 남은 이때 여러분의 성원과 애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좋은 방송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새해에 큰 기쁨과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매거진은 매주 월수금 밤 10시에 여러분의 멋진 삶의 여정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